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요즘 은행을 바라보는 정부와 여론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는 이자 장사, 돈 잔치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감독 당국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요. 은행의 돈 잔치에 제동이 걸릴지,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올지, 은행의 공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은행의 돈잔치 논란과 대책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대표,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은행의 돈잔치 논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과 통신 문제의 공공재적 성격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강조했는데 김득희 대표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 어떤 뭐랄까요 하는 의미 또 이렇게 얘기한 어떤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1월에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시민들이 받았거든요. 추운 겨울에 이 난방비를 줄일 수는 없고 배로 이상 뛰는 이 난방비를 받고 민심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정부에서는 전 정권에서 올려야 될 것들을 안 올려서 그 요인 때문에 이제 와서 됐다라고 전 정부 핑계를 대었지만 민심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한 방으로 올리는 바람에 폭탄이 되었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 폭탄과 비슷하게 민심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랴부랴 2월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민생대책회의를 통해서 지금 예견됐던 공공요금 인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폭탄들이 연쇄적으로 됐을 때 민생에 주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민생회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도로, 철도, 우편, 중앙정부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하는 기조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서울시가 지금 지하철 요금 4월에 300~400원 올리려다가 지금 연기 늦추는 것 같은데 주현수 교수님, 이렇게 공공요금 안 올리면 좋은데 당장 안 올리고 끝까지 안 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또 한꺼번에 올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만 사실 전기요금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벌써 1년 전에 요금이 올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정부가 작년에 전기요금을 안 올린 게 문제였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급격하게 올려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작년에 전기요금을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때는 더 힘들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고 금리 인상을 어쨌든 죄송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정부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전에 맞아야 될 그런 요금 인상을 지금 맞으니까 그 부분이 불편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이 작년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인상됐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잘 컨트롤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문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내년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미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로 금리라고 하는데 요금을 올려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직면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정책 실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기대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하자라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다른 요금들,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시켜가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조금
균등하게 이렇게 만들자라는 그런 시도는 이해가 되지만 내년 상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취지는 좀 이해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늦추는 평준화시키는 게 좋은데 조금 있다가 그게 더 안 좋은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여튼 뭐 지금 워낙 다급하고 물가고 민생고 생활고가 심하니까 지금 대통령실 정부도 좀 다급하긴 했네요. 이런 모든 것들의 지금 중심에 서 있는 게 은행입니다. 요즘 보니까 은행이 공공의 적이 돼 있더라고요. 곳곳에서 지금 은행을 때리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성과급, 뭐 과도한 성과급과 명예퇴직금, 돈잔치를 벌인다. 어느 정도입니까? 은행들이 벌이는 돈잔치. 이제 명예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은행 노조들이 억울한 점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명예퇴직금은 점포를 대부분으로 지금 축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유인력들을 내보내는 것들이 단기에서는 희망퇴직금이 많이 든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인당 생산 이익들을 올리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들이 훨씬 더 이득이고 은행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이게 대상자를 찍어서 나가게 한다면 손쉽게 나갈 수가 있겠지만 나가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희망퇴직금이 많지 않으면 안 나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24개월치였어요. 이게 이제 연봉의 24개월치에서 28개월, 32개월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3년치, 36개월치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연봉이 한 4억 정도 되고 근데 일부 보도에서 뭐 7억, 10억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법정 퇴직금까지 합쳐야 되는 건데 법정 퇴직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왜냐하면 은행 직원들은 좀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IMF 때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은행이 다 강제적으로 어렵다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켰기 때문에 법정 퇴직금에서 받아갈 돈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근데 이걸 합쳐서 한 명 나올 수 있는 걸 가지고 마치 전체로 해버리니까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러니까 명예퇴직금은 3, 4억 정도는 줘야만 퇴직시키는 거니까 왜냐면 연봉이 그게 너무 이랬는데 많다고 욕하면 좀 무리다 이런 얘기. 아니 연봉이 이러는데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안 나가면 손해인데 그러니까 3, 4억을 줘야지만 그러니까 맥심이 4억이거든요 지금. 맥시멈이? 4억이니까 이 정도는 줘야지 나가는데 법정 퇴직금이 많이 있으면 합쳐가지고 얼마가 되면 가게라도 얻어서 나갈 수 있을 건데 법정 퇴직금은 사실상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희망 퇴직금이 올라간 영향도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어쨌든 국민 정서에 반하는 건 있죠. 이 이유가 되는 게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인데 그 단기 순이익이 근간이 된 게 이자 장사. 이자. 예대마진 폭리 이게 이제 있다가부터가 가 있는데 성과급도 그렇습니다. 성과급도 노사 합의에 따라서 성과급 공식이 있어요. 얼마가 단기 순이익이 나면 얼마를 몇 퍼센트 주고 얼마를 나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해서 산출된 거인데 이제 이게 보통 한 3년 전에는 한 2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는 이제 300%까지 올라오고 심지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NH농협금융 같은 경우에는 400%까지 이제 오다 보니까 400% 하면 뭐 이걸로 한 500 받는 분이 2천만 원이거든요. 뭐 자동차 한 대 값이 되니까 서민들이나 금융 소비자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게 은행이 이자 장사에서 내 대출 금리 올려가지고 그 돈을 미천으로 성과급 잔치를 한다. 성과급 잔치를 그다음에 퇴직금도 물론 곽상도 아들이 50억이라는 건 있지만 그걸 돈으로 하더라도 과도하다죠. 4억 정도면 4억이 심리적으로 국민들 정서에 안 맞다 보니까 돈잔치라는 이야기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보다 세게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돈잔치라는 말은 못하고 성과급 잔치, 배당 잔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1000%를 받는다든 현대자동차가 1000%를 받는다 하더라도 배는 아프고 부러웠는데 손가락질은 안 했거든요. 은행은 내 돈으로 내가 오른 대출이자 이 가상금리 3%보다 더 올렸거든요. 이걸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내서 그걸 미천으로 해서 성과급 잔치를 한다, 파티를 한다 이러다 보니까 분통을 터진 걸 넘어서 이제 배신감이 들으니까 밉상 은행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보도에 공공의 적이라고 했는데 내가 낸 이자로 이렇게 많은 이익을 벌어서 너희들이 잔치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 금융 전문가들 주 교수님 보시기에도 합리적 이렇게 좀 비판을 받을 만합니까? 은행들이 이 정도로 문매를 맞을 만한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의 성격이 더 강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누군가를 때리고 싶고 힘드니까 그런 상황에서 잘 이제 보였다라는 거죠. 그냥 숫자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그
4대 금융지주 당기순이익이 15조였죠. 예. 그리고 지금 성과급으로 총액을 합쳐보니까 1조 4천억 정도 나왔죠. 성과급. 네. 성과급을 당기순이익이 10%를 줬다. 예. 많은가요? 10%가 많으냐 성과급에? 네. 성과급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기업들과 많습니까? 비교하면? 뭐 별로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금융산업의 특성상 사실 이런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금융기관의 그 대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금리를 따라서 이제 대출 금리를 올리고 거기에 가상금리를 붙여 나가는 거예요. 가상금리를 왜 붙일까요? 금리가 오르니까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예.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는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제 사정이 악화될 거고 그다음에 경기가 리세션으로 넘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도산하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고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손 충당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 물론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아니 실제적으로 대손 충당금 그래가지고 너희 부도 얼마나 났는데 그거 모자라니?라고 얘기해 보면은 그게 이제 그 부분에 언설턴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뒤에 나타날 것까지 미리 쌓아둬야 되는 게 사실 은행의 역할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려는 조금 하지 않고 그냥 숫자만으로 사실 조금 공격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아, 숫자만으로 좀 공격하는 측면이 있다. 지금 성과급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한 해 번 이익, 이 단기 지표만으로 성과급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나눠서 줄여야 된다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제대로 지키는 걸 좀 뜯어보겠다. 감독원 입장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과도하다고 봐요. 노사 개입이고. 아, 그건 노사 이게 개입이다. 당연하죠. 이제 노사 합의상으로 만든 성과급 제도인데 이게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은행들과 금융권 연목이 높았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IMF가 터지고 나서 공적 자금 들어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월급을 받아 이제 성과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 임금 인상률을 물가 인상률보다 조금 높게 임금 인상률을 시키는 대신 매년 성과의 난방큼에서 어느 정도 공식에 의거해서 주는 제도로 이게 바뀌어서 이제 정착이 된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저는 동의하는데 예. 다만 아쉬웠던 게 노조가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게 금리 인상 시기에 예대마진 차에 의한 이익 확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자가 올라서 자연스럽게 이익이 늘어난 거다. 네. 은행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예를 들어 관계없이. 3조 정도 이익이 났으면 1조 정도는 그냥 금리 인상 시기에 수익 확대로 인한 구조적인 수익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식에 의해서 400%가 나왔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노조의 정신이었다면 하도급 업체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쓴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예. 이게 우리가 이제 금융회사가 과도한 성과급을 받는다라고 비난을 받는 게 단기 순이익이 땅 짓고 헤엄치는 데서 나온다는 그런 비난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이제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였으면 어느 정도 화가 안 났을 건데 내가 오른 대출 금리가 나는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야. 예. 대출 받을 때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이 돈이 저쪽에서 종잣돈으로 쓰였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나다 보니까 지탄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예. 수익의 대부분 은행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이 이제 은행 차입자들에는 이자다. 뭐 한 90%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수익? 뭐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NIM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익의 대부분이 그쪽에서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우리나라 은행들 같은 경우에 IB 업무를 지금 할 수 있나요? 못하지 않습니까? 투자은행 업무를 은행들이 할 수 있느냐? 현재 못한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은행 산업 같은 경우에 ROE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ROE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이익률이 우리나라 은행이 높지 않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규제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런 규제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 규제를 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고 있는? 이 규제는 은행들이 워낙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공재의 논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네. 일단 망했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규제와 감독이 강력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너희 나쁜 애들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규제로 실제로 은행이 많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이익률은 선진국 은행보다도 높지 않다.
제대로 돈을 제대로 벌고 있지 않다. 또 이런 분석을 나왔네요. 그거는 이제 외국과 비교했을 때 이제 인 거고 사실은 과점업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해진 바닥에서 정해진 룰 안에서 단순하게 영업을 해서 이자가 쉽게 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들이 여러 가지를 요구했을 때 비이자 수익 창출해라고 했을 때 앞다퉈서 사모펀드 팔았다가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니까 은행들이 그것도 대손충당금 쌓고 이러다 보니까 비이자 수익 창출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외국에 비해서는 어려운 건 사실인 거죠. 이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예. 국민 정서법상이 아니라 대출 이자가 올라가지고 내가 이자를 10만 원, 20만 원 더 내고 있는데 그 은행이 가상금리를 올릴 때 기준금리만 올렸느냐? 기준금리만 오른 게 아니라 거기다 가상금리를 더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올릴 때 원래 대출금리를 빨리 반영하는 것 같은 느낌. 빨리도 반영하고 왜냐면 훨씬 실시간이죠. 높게. 실시간 반영을 하고 실시간. 예금금리는 뒷북 인상해서 한 달 뒤에 올린다든가 예. 여기에 한 구조적인 예대마진 차도 있지만 기준금리가 올렸으면 예를 들어서 0.5가 올랐어요. 그럼 0.5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은행들이 마진을 더 올린다든가 아니면 예. 이자 감면해 주는 것들을 조정해서 급여이체를 예전에는 감면을 해줬는데 안 해주는 방식으로 이자 수익을 올렸어요. 저는 의심하는 게 예.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대손충당금을 쌓으려고 이자를 좀 더 내려고 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특히 심했던 게 우리은행이 좀 그런 식으로 이자를 많이 확대를 시켰거든요. 우리은행에서? 예, 이제 그런 영향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예. 저희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법한 발언, 돈잔치, 공공재 발언을 하시면서 예.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를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장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임종영 위원장이 저희들은 낙하산으로 이제 갔다 보니까 인사 개입까지 하다 보니까 신관치금융의 부활 아니냐 이런 또 반발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혼합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같을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론적으로 갈 때 보면 방법에 있어서는 또 다른 점들이 많이 예. 생기기 때문에 좀 일관되게 갔으면 좋겠다. 네. 금융회사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금융의 임종윤 회장의 내정은 이제 인사 문제는 차치하고 대출 기준금리가 오를 때 가산금리를 좀 더 올리는 올리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조금 차입자들의 부담을 더 주는 게 아니냐. 은행들은 무슨 기준이 좀 있겠죠. 근데 그 기준이 뭐 좀 약간의 불투명합니까? 아니면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한국은행이 50bp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은행이 대출 금리를 50bp 인상하는 게 맞습니까? 뭐 얼마 인상? 어려운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실제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계속 기업들의 부도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을 더 해야 되겠죠.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겠죠. 예. 그럼 그 대손충당금은 뭘로 쌓아야 될까요? 이자 수익을 통해 가지고 쌓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물론 이제 뭐 성과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은 이미 말씀을 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기준금리보다 더 높일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 그렇죠. 충당금 적립 등을 위해서.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그 듣기에는 괴로운 이야기이지만 예. 이게 정상적으로 금융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그 경기 사이클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사실은. 경기 이런 식으로 둔화를 유도하는 과정이다. 인플레를 낮춰가는 과정이다.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국채금리의 금리를 올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그 만기에 따라 가지고 그 금리 인상폭을 조정해 나감으로써 그게 이제 시중에서의 그 유동성을 그 줄여나가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물론 힘듭니다. 당하는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경제는 원래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힘들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예. 교수님 말씀대로 리스크 비용이라든가 신용 프리미엄 부분에서 올렸으면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하고 마진율이라든가 예. 아니면 그 가감 조정에서 낮췄거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쌓기 위한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든가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든가 신용 프리미엄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비판을 좀 하는 거죠. 네. 그런 비판에 대해서 시민사회 비판에 대해서 감독당도 좀 그 부분을 좀 보겠다는 거죠, 이제. 보겠다는 겁니까? 대출금리 차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시를 해서 10월 달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체계를 다시 한번 했고요. 이걸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들짝 놀라서 1월에 대출금리를 좀 낮춘 경향도 있죠. 예, 우리 이 자리에서 조금 얘기했는데 감독당국이 조금 이렇게 뭔 지시를 하면 조금 먼저 또 은행들이 좀 움직이긴 했어요. 대출금리도 낮추고. 근데 예금금리를 또 조금 더 올리려다 보면 또 대출금리가 더 올라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금리 운용에 좀 너무 간섭한 측면도 있다. 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좀 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예금금리가 그때 은행으로 다 몰릴 때 예. 예금금리 자제해라라고 예. 할 때 그게 맞느냐?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금융당국이 그때 실기를 한 게 예금금리를 개입을 할 때 그러면 대출금리도 같이 개입을 했어야죠. 왜냐하면 예대마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금금리는 인상 자제해놓고 대출금리는 그냥 놔두고 가니까 제 표현대로 한다면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주는 게 아니고 웃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격이다 보니까 예. 이 기간에 이자들은 더 쌓였다고 보는 거죠. 예. 지금 은행의 돈잔치 아까 상당히 격한 돈잔치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은행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공공재라고는 안 했지만 공공재와 비슷한 성격이다는 얘기를 대통령께서 이제 하셔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은행은 공공재입니까? 공공재가 뭔가요? 일단 공공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돈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고 남이 이용해도 내가 이용할 수 있고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예, 예. 공공재입니다. 보통 도로 이제 아무나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거. 예. 그렇죠. 이제 은행은 공공재를 아니네. 정의를 예. 할 때 보통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정확하게 맞는데 네. 보통 두 가지를 따져요. 비경합성이라는 문제하고 비배제성의 문제. 즉 비경합성이라는 거는 내가 쓰면은 다른 사람이 못 쓰느냐, 그렇죠. 같이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비배제성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쓰게 되면은 내가 쓰는 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그 그렇죠.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다른 사람은 그 돈만큼 사용을 못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공공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공공재적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공공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격.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은행 산업이 결국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애매모호하게 그냥 공공재적 성격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예. 네, 제 의문은 공공재적 성격이 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너무 강조하면 은행도 주인이 있는 주주가 있는 영리 기업인데 좀 은행의 어떤 경영 활동에 너무 간섭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는 거죠 은행에서는 지금. 예. 근데 저는 이제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것들은 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 더 들어갔다고 좀 보고 있고요. 경제학적으로는 공공재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 그렇죠. 금융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은행권 채용비리 재판에서 은행이 사기업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인사권은 자기들한테 있다.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뭐라고 판결을 냈냐면 공적 자금 투입했고 규제 산업 감독을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공성이 사기업보다 더 크다. 그리고 은행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공성은 이제 논의 다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공공성을 강조를 하시려고 이제 공공재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 공공성을 사기업 측면의 경영적 측면과 어디까지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충돌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사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감독을 받는 측면에서 어디까지 감독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은행들 입장에서 사실 그래서 이제 은행 좀 달리려고 지금 은행 밑으로 산업자본회사를 인수하는 것들을 허용하겠다. 지금 해서 개혁 정책을 또 준비하고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 제가 은행이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저희들이 우리은행 민영화할 때 반대를 했거든요. 우리은행 민영화를 반대했다. 왜냐하면 공공적 성격이 있으니까 서민은행으로서 하나 둬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저신용자 대출을 위해서 우리은행이 전담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제안도 했는데 그날 그때 박근혜 정부 김종영 위원장이 앞장서서 민영화해서 분점하고 NH투자증권 다 팔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정부에서 정책 산업을 다뤘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시 공공재를 이야기하면서 일관되게 공공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금융노동자들이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모순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 특히 은행 측은 어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모여가지고 오늘 누가 모였어요? 은행 부행장들 모여가지고 벌써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한마디 하니까 벌써 모여셔가지고
그 희망론 대출, 네? 새희망 홀씨, 새희망 햇살론 대출 있지 예, 않습니까? 이 대출 금액을 늘리겠다.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저신용자들한테 대출해 주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바로 낼 사안 같은 건 아닌데 좀 더 연구해서 제대로 된 뭐 개선 대책을 내놔야 될 텐데 하루 만에 그렇게 바로 내놓으면 저는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했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사회공헌성과 상생금융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은행들이 마련할 건데 같이 공공기금을 만들 건지 아니면 따로 만들어서 사회공헌기금을 집행할 건지 이 차이만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차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보죠. 예. 사실은 저희들이 주장은 근본적인 이 예대마진 구조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예대 마진 구조. 예. 예. 그 적정한 예대마진 차는 얼마인지 뭐 이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예. 예금 관련 금리 규정을 만들어서 모범 규정을 만들어서 예금을 어떻게 인상한다든가 저는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다 찬성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원가 공개를 안 했거든요. 마진율을 공개한다든지 예. 지금 예대금리 차 비교 공시를 냈지만 이거 가지고는 예대금리 차를 낮추지 못하고 있거든요. 2021년도 12월 달 잔액 기준으로 예대금리 차가 2.21이었는데 예. 작년 12월 달에 2.25, 2.55거든요. 예. 오히려 예대금리 차가 더 벌어졌던 거기 때문에 공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제어를 못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뭐 마진율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주장까지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진율까지 공개하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근데 여튼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금감원이 뭔가 후속 조치를 구할 것 같은데 뭐 상생금융을 확대하거나 뭐 특별 대손 충당금을 쌓거나 이런 어떤 대책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런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무슨 조치가 나오든지 간에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 금리라는 거는 가격이란 말이죠. 예. 이 가격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바람직할까요? 보통 가격에, 우리가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네. 그 시장 제도가 그 문제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붕괴가 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할 거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은행 국영화 시켜버리고 금리도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다 결정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가격인 금리가 이제 가격이죠. 돈 네. 가격이니까 가격에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뭐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해의 생각을 좀 해보죠. 예.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예. 일단 회사채 시장에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진 경우가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유동성 조달을 위해서 은행들이 자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유동성 긴급 조정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예. 한전에서 적자가 요금 인상을 못했죠. 못했죠. 네. 그러니까 30조 정도 적자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했죠? 채권으로 발행해가지고 처리를 했죠. 그랬더니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이 말라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런 식으로 인해가지고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금리가 올랐을 때 그럼 대출 금리는 이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황할 수밖에 예. 없다라는 얘기죠. 예. 결국 시장이라는 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요소를 지금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 가격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조정을 할게라고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가격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거 쉽지 않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네네. 혹시 뭐 제안할 뭐 해결 방안을 짧게 뭐 그런 거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혹시 제안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안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대안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사회공헌이라든지 사회공헌 상생금융이라든지 상생금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은행이 만약에 독과점적인 위치에 서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가격을 왜곡해가지고 가격을 높게 받고 마켓 프라이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정책 당국이 해야 될 거는 뭘까요? 그러면은 독과점 관련 법률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담합을 하고 있는지 담합 이런 거 이 부분을 단속하고? 통해 가지고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한마디 딱 해가지고 야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 이게 옳은 방향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희 대표님 짧게 이런 걸 지금 시급하다.
아까 뭐 예대금리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고쳐야 될 거? 저는 그런데 예대금리에 또 뭐가 있냐면 대출금리에 법정 비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을 대출자가 냈어요. 예금자가 보호하는 장치를. 그래서 이걸 올 1월부터는 못 걷게 개선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나도 남아 있는 게 교육세, 출연료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교육세 수익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시장과 무관한 게 예. 이걸 누가 내느냐의 교육세.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예. 그럼 0.02% 정도 되거든요. 가상금리 올라가는 거예요? 예. 가상금리 들어가는 거. 당연히 가상금리에 들어가 그 있는 가상금리 거죠. 어떻게 정하는지 대출자에게 차입자에게 부담이 되는 거는 좀 빼고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법정 비용은 수익자가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정 비용 수익자 부담 원칙 제대로 적용하라. 은행 돈잔치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그리고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